민주당의 당대표 이제 전당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이제 박찬대와 의원과 정청래 의원 이 두 분이 양당 구조, 양강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재미있는 게 이게 정청래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훨씬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뻔히 아시는 거지만은 이제 김어준 대 이재명 했을 때 이게 김심이냐 이심이냐 했을 때 이게 김어준의 이게 힘이 더 센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 2주 전에 대표 얘기하면서 당시 성지윤 진 부의장이 정청래 대표보다는 박찬대 대표가 좀 무난하게 될 것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좀 의외 예상을 하시네요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네. 전혀 의외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고 그 민주당의 당원들은 굉장히 좀 마라맛, 매운맛의 어떤 성향을 원할 텐데 지금 김어준 씨가 결국에는 정청래 후보를 픽한 모양새가 고른 그렇죠. 모양새가 됐고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분명 명심은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있는 것 같지만 박찬대 후보에게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그동안에 했던 어떤 행보를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에 드는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청래 후보의 어떤 당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고 그 모양새대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참 비극이라고 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사실 뭐 좀 이런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음지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이라 김어준 대 이재명이라는 프레임이 짜이는 것 자체가 이제는 뭐 음지에서 양지로 거의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양지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뭐 그게 수가 많다고 해서 저는 양지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한 나라의 대통령과 한 나라의 뭐 방송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나라의 유튜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이 프레임이 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명심은 분명히 특정 후보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항할 만한 내지는 능가할 만한 후보가 여론조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대한민국의 비극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얼마 전이었는데 하여튼 김어준 씨 뭐 콘서트 토크 콘서트를 열었어요. 같은 걸 했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석해가지고 뭐 김어준 동생 하고 뭐 여당의 굵직한 의원들 참석하셔가지고 하는 걸 보고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그게 기이한 걸 떠나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은 그 콘서트 그 큰 뭐 경기장 같은 데인 것 같던데 다 채웠다라는 거잖아요. 국회의장도 가고 총리 후보도 가지 않았나요? 사실상 그 국내 어떤 주요 인물들이 거기에 다 모인 상황인데 더 파워풀이었죠. 그 이름이 다 모인 상황이었는데 정말 파워풀하다. 안 좋은 의미로 파워풀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 이거는 야당된 입장에서 참 경계를 해야겠다. 저는 물론 그게 정상적인 행위라고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파워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저도 깜짝 놀란 게 지하철이나 뭐 KTX나 타고 다니면 옆자리에서 바로 뉴스공장을 켜시거나 매불쇼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보면서 이 파워를 어떻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이 능가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매불쇼와 뉴스공장의 동접자 수를 다른 보수 유튜버 전부의 동접자 수를 합쳐도 사실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저는 좀 위기감을 많이 느껴요. 어쨌든 지금 레거시 미디어를 사람들이 보지 않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본인들에게 원하는 말을 해주는 매체들을 보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저는 이걸 타파해가는 게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좀 주요 의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논의가 좀 벗어나네요. 근데 이게 이분이 뭐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그 방송 언론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영향력을 갖게 됐다면 그건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건데 이분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안함 좌초설, 세월호 고의 침몰설,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그다음에 계엄 직후에도 뭐 정치인 암살조가 있었다. 미군이 북폭을 유도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혹세무민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갖게 됐다는 것은 이거는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은 누구랑 나눌 수 없잖아요. 모든 권력자의 생리인데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을 독점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조금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현상을 보면서 나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만약에 당대표까지 이렇게 된다. 이거 안 되겠네. 이거 그냥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재명이 김어준을 친다?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지금도 사실 보면 그 지금 권력 내부에서 이해하기 힘든 몇 가지 장면들이 있어요. 네. 일단 오광수 수석은 낙마시켰잖아요. 네. 김민석은 끄떡없이 이제 가고 있는데 그건 어떤 그렇죠. 기준인가? 내부에서 뭔가 이제 충돌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나토 정상회의도 간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결국 이른바 자주파 반미파들이 목소리 커지면서 안 가게 됐죠. 정은경 후보자 지명한 것도 좀 의문이에요. 이게 그 조선비즈의 기사에 분명히 용산 관계자가 쿼트한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 용산은 정은경은 절대 안 된다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그게 뭐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내부에서는 안 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었단 말이에요. 네. 방역의 상징인데 방역으로 돈을 벌다니 이거 국민들이 납득하겠어? 그렇게 결정이 됐었던 거로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뒤집혔어요. 그렇죠. 뭔가 이제 파워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그 여러 장면들이 보이거든요. 그 뒤에 김어준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 김어준이 있지는 않더라도 내부의 이른바 그 개딸들을 대변하는 강경 세력들, 강경파와 일단은 실용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대체로 지금까지의 기조는 대체로 보면은 그러니까 실용 쪽으로 조금 기운 것 같아요. 대통령의 정책이나 인사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걸 못마땅해 하는 거죠. 정성호 법무장관, 뭐 봉욱, 그다음에 뭐 법무차관 이런 사람들이 말이 되냐, 막 이런 목소리들 막 커지잖아요. 이게 크게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개딸파와 아닌파가 이제 충돌하는 그런 양상인데 이번 전당대회가 그런 것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파열음을 내는 그런 그렇죠. 것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지금은 민주당의 시간이니까 그 시간 안에서 본인들이 처음에는 다 같이 잘 가자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 안에서 분명히 이 권력 싸움이라는 게 자리 싸움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도 그 지켜볼 만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말리라는 건데 재밌을 것 같아요. 이재명 근데 대통령하고 대체로 김어준 보면- 총수하고 붙으면 예, 대체로 보면요 좌파의 속성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항상 목소리 크고 강경한 쪽으로 갑니다. 네. 결국은 그렇게 가요. 좌파 내에 좀 합리적인 사람이 있고 예를 들면 저는 문재인 안희정 그 경선했을 때 팽팽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안희정이 만약에 그때 대통령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권 색깔이 많이 달라졌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 그 색깔이 있고 다수의 구성원들이 그리고 그 속성이 좌파의 속성은 항상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한두 사람이 크게 영향력을 저는 못 미친다고 봐요. 보겠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어떤 분이 당 대표가 되실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중국이 이번에 9월 3일날 전승절에 네. 이재명 대통령 초청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런 기사가 오늘 오전에 떴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전승절 50주년이었나요? 2017년에 네, 참석했다가 그 대미외교부터 완전히 그때부터 그렇죠. 삐걱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참석하실 것 박근혜 같으세요? 전 대통령 때랑 지금은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네. 그때는 그래도 좀 미국한테 좀 욕 먹더라도 우리가 거기도 한번 배팅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큰 그 재미는 보지 못했지만 근데 지금은 미중이 완전히 그 대격돌이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그리고 중국은 2027년까지 타이완 침공할 준비를 하라. 이건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거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 후보 때 뭐 외계인이 뭐 지구를 침공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은 되게 그 무지한 얘기죠. 이미 그건 다 시진핑이 공언한 것인데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군대 열병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가서 손을 흔든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축하 메시지에도 들어 있었잖아요. 중국이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하는 것을 경계한다. 오죽 걱정이 됐으면 그런 말 썼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간다? 더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 세계는 완전히 양분됐잖아요. 네. 북중러만 남아 있어요. 전체주의 진영에. 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주는 유일한 나라. 군대 보낸 북한. 그 다음에 원유와 천연가스 서방 국가들이 안 팔아주는데 중국이 그거 팔아주면서 사실상 전쟁 자금을 대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이.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전체주의 진영이 양분돼 있는데 중국에 그냥 방문하는 것도 시진핑이 먼저 방한해야 돼요.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그럼 답방하고 그 다음에 가는 게 맞는 건데 네. 그냥 일반 방문도 아니고 전승절 뭐 전승절인 건 뭔가요? 전승절 맞습니다. 전승절 네. 열병식에 간다. 이건 정말 외교 참사가 될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한다면. 그렇죠. 나토도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이 여기에 대한 참석 여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에 해왔던 본인은 균형 외교라고 강조를 해왔잖아요. 셰시에 뭐 이런 얘기도 균형 외교 하자는 얘기였다. 그게 과연 진심이었는지 아닌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되겠죠. 만약에 이 뭐 전승절에 참석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균형 외교라기보다는 일반 국가의 치우친 외교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도 굉장히 좀 지연됐다라는 비판이 일는 과정에서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게 된다면 특히나 대선 기간에서 양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라는 이재명 대표를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도 주시하고 있을 거란 네.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여기에 미국이 확신할 수 있는 시그널을 주게 된다면 만약에 참석을 해서 그것은 정말 균형 외교가 아니라 그냥 일방 외교겠죠. 중국에 대한 일방 외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곤란할 수 있겠습니다. 참석을 하게 된다라면 본인의 어떤 그동안의 균형 외교를 강조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참석을 안 하게 된다라면 소위 민주당에 있는 어떤 친중 정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반대되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고민이 많을 텐데 그래서 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정성호 후보 임명하고 뭐 봉욱 민정수석 임명하고 검찰 개혁의 속도도 조절하려는 모습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네. 만약에 그런 어떤 대선 기간에서 보였던 모습과 대통령 때 보이는 모습이 다르게 가져가려고 한다면 참석하지 않을 텐데 참석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만나야죠. 상견례도 안 했는데 중국부터 만난다? 아니, 이거는- 트럼프를 만나고 나서라도 네. 전승절 가는 그건 안 돼요. 그건 전 그건 정말 그것도 있을 수 없는 반대인데. 일이라 보고 그렇죠. 관련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앞으로 이제 못 부를 것 같아요. 아, 예. 통일이란 말이 우리 사회에서 금기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 지금까지 통일이라는 그 어젠다는 좌파 진영이 갖고 있었던 어젠다예요. 무슨 맞습니다. 단체 이름에 통일 들어가 있으면 대체로 이게 좌파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을 이제 얘기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럼 왜 그럴까 도대체? 이게 바로 이제 김정은이 이제 적대적인 두 국가지 같은 민족이 아니다. 더 이상 통일이란 말 하지 마라. 그러면서 평양 지하철역에서도 통일이란 말을 뺐어요. 통일역인가 해서 그 역 이름을 아예 없애버리고 역 이름이 안 붙어 있대요. 그 역은 새 이름을 안 정해가지고 그다음에 통일헌장 무슨 기념탑인가 그 탑은 철거해버렸습니다.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직후에 평생 통일 운동하겠다라고 했었던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이 임종석이 유명해진 게 북한에 그 임수경 그 보내고 하면서 그때부터 그 했었던 거 아닙니까? 전대부 의장할 때. 근데 갑자기 통일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경악했잖아요. 이게 진짜 김정은의 뭐 지령을 받는 것이냐 했었는데 거기까지만 해도 정말 경악할 일인데 이제는 정부가 들어서서 통일부에서 통일을 빼겠대요. 이름을. 그렇죠. 한반도 평화부? 한반도 평화부. 예. 우리 헌법에는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돼 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통일 이름을 빼겠다. 이걸 도대체 다른 어떤 시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냐 이거죠. 북한 정권이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따라한다는 것밖에. 근데 이런 시각을 이 새 정부가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는 정말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이고 정말 저렇게 정말 이름을 바꾼다 이러면 이거는 정말 그 헌법을 부정하자는 거죠. 저는 정말 이거는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통일이라는 단어를 왜 굳이 뺐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윤석 의원이 사실 정부 부처 개편 대선 때 얘기하면서 통일부를 폐지하고 관련 사무를 다른 부처에 이관하겠다라는 얘기했을 때 진보 진영과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많이 비판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헌법에 분명히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걸 통일 안 하겠다는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해놓고 본인들이 정권 잡고는 한반도 평화부로 바꾼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모순이 좀 있는 것 같고 한반도 평화부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이 장관 부처로 존재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만약에 정말 본인들이 이렇게 바꾼다면 네. 통일부라는 게 결국은 통일의 역점을 두고
그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관급으로 놔둬야 된다라고 본인들 논리였는데 본인들 집권하기 나서는 그 명칭은 바꾸는데 똑같이 장관급으로 놔둔다는 거잖아요. 한반도 평화부라는 것을 부처 장관까지 두면서 장관급으로 둘 급인가요? 저는 이 정도 급이면 위원회 정도로 놔두면 될 것 같은데 장관은 그대로 하면서 본인이 가는 그 부처의 이름은 한반도 평화부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글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본인들이 했던 게 본인들이 어떤 통일과 관련해서 했던 게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